조치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거짓말해서 너무 아프겠죠, 마음이. 그리고 막 지금 자기 이 거짓말 때문에 일이 막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어찌할 거야 몰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해요? 너무 구체적이던데. 그래 소설 잘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장관과 술자리를 함께할 위치가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또 김의겸 리스크 터졌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김의겸 합니다. 리스크라. 저쪽에서 반박하긴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인생을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버리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7월 19일, 7월 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한테 말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남진우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백 반장은 지금 휴가 중이죠. 아까 어떤 정혜연 분이 복 국장이 괴롭혀서 장기 휴가를 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복귀를 하는 거죠.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 나가서 준비되는 대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유 실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한동훈과 김의겸의 대결 양상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한동훈 장관 대 민주당의 대결로도 좀 번지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의 반응 싸늘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도 나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책임 있게 답할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이 적반하장으로 과잉 대응하는 게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사과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국민의힘 쪽 분위기는 어때요? 네, 국민의힘 역시도 이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에게 싹싹 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행 비대위원은 여성 첼리스트의 인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말을 했습니다. 네, 한동근 씨는 가수 아니에요? 한동훈이라고 말했는데. 네, 알았습니다. 네. 자, 관련된 논란은 저희가 주민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있었던 핵심 인사들이 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소식 제가 잠시 후에 전할 예정인데요.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이들은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 사실과 다르다면서 논리도 근거도 없는 진실 왜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거짓된 주장으로 고인의 명예를 난도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인사들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검찰 수사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류정아 실장이 이따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상황실에서 관련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죠. 오늘 정치부회의는 오랜만에 경제부 회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이어지고 있고요. 레고랜드발 후폭풍도 오늘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정치권은 경제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하기도 했죠. 그 직전에 이재명 대표 역시 경제 행보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 D-1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경제 쇼크, 핵 위협 성큼,
사내하청 직고용, 계곡살인 선고, 변호사비도입니다. 첫 번째 픽, 하늘숲을로 문을 엽니다. 어닝쇼크 무슨 뜻일까요? 먼저 어닝은 기업 실적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분기별로 이 어닝을 발표하는 때가 어닝 시즌입니다. 이 어닝 시즌에 시장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발표하는 게 바로 어닝 쇼크인데요. 요 며칠 이 어닝 쇼크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작년 대비 영업이익 60%가 줄었고요. 삼성전자는 속보치를 봤을 때 이미 30%가 줄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제 3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9%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실적 7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분의 부진 영향이 큽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5조 가까이 빠진 건데요. 역시 반도체 주력으로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3분기 영업이익 60% 급락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IT 수요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뭐 누가 PC 안 바꾸잖아요. 네. TV도 잘 안 바꾸고 스마트폰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감소, 힘든 시절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관련 기업들의 긴축 경영 소식도 들려오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바의 돈맥 경화도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중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늘숲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2012년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중도 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 유적이 나오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장이 늦어졌고 공사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해진 공사 측은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이때 보증은 강원도가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돌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자금 시장은 사실상 지자체의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지사는 3주 만에 다시 보증한 채무를 갚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이젠 지자체 채권도 못 믿는다는 신호가 확산되면서 시장은 확 얼어붙었습니다. 네, 화들짝 놀란 강원도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원중도 개발공사의 보증 채무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15일까지 보증 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관광협력체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 출장 중인데요. 레고랜드 파장 사그라들김이 보이지 않자 일정 하루 앞당겨서 오늘 귀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막힐 대로 막혀버린 돈줄입니다. 사기업과 공기업 가릴 것 없이 팔리지 않는 회사채 그리고 기업 어음 다 경색됐고요. 또 건물을 올릴 때 돈을 먼저 끌어모으는 개념인 부동산 PF 시장도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우량한 신용 등급의 채권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회복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고랜드로 휘청이는 경제, 요즘 전투력 계속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이 틈도 파고들었습니다. 진퇴양난 아니죠? 진퇴양난이라면서 김진태 지사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번 진퇴양난이 가져올 경제의 파장과 그로 인한 참사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끝까지 디폴트 선언한 적 없다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무능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께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아예 김진태발 금융위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진상조사단 꾸려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경제가 흔들리는데 김 지사에 그치기에는 아까운 공격 포인트입니다. 추경호, 김주현, 최상목,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 3인방으로 한 단계 더 공격 대상 올라가고요. 하나 더 높여서 윤 대통령한테까지 직격탄 날립니다.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에 관해 제때 보고를 받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은 김진태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았다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타이밍에 언제나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능한 경제 수장들에 둘러싸여 결제 도장만 찍는 무능한 바지 사장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영삼 정부 말기도 꺼내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IMF의 구제금융 체제를 겪었던 때죠. 장롱 속 금까지 꺼내 모으면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이지만 다시는 겪기 싫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은 시기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가 어디까지 미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정부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경제를 얼마나 단시간에 망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고물가, 가계부채 여기에도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점점 김영삼 정부의 말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민주당 공격에 직접 대응하는 윤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도 이쯤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도어 스태핑, 오후 8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시장 자율과 지원이란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말에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가 좀 어려울 때에는 정부가 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이런 그 실물 쪽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 정책에 관해서도 이런 그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금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금융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리허설도 없다, 연출도 없다 강조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내용은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서야겠죠. 민주당과 내년도 예산안 공방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뒷받침도 잊지 않는 국민의힘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 금리 지원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민생 금융에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카드론이 1조 4천억 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서민들이 급할 때 카드로 대출받는 금리가 평균 13.5% 전후입니다. 소액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서로 밀리지 않으려 안간 힘 쓰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입니다. 여권으로서는 특히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하느냐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어차피 이 경제 위기 이를 맞서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 모든 책임은 숙명적으로 집권 여당, 다음에 정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뭐 정말로 여기에 실패한다면 저희로서는 뭐 지지율 정책뿐만 아니라 그 여권 전체에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도 정말 상당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일단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대처해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픽은 핵 위협 성큼입니다. 러시아가 핵전쟁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ICBM, SLBM의 전략 핵 폭격기 탑재 미사일 3대 핵 전력 모두 동원했고요. 푸틴 대통령도 영상으로 참관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훈련,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 ва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водитс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ходе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задачи нанесения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ра. 러시아가 이번 훈련의 명분으로 든 것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연례 핵 억지 연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공격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더티밤, 재래식 폭탄과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입니다. 이걸 넣은 배낭을 넣고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는 식이 될 수 있는데요. 폭발력은 크지 않지만 불시에 방사선 유출 공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나토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Russia now falsely claims Ukraine is preparing to use a radiological dirty bomb.
on its own territory.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항전 의지 여전히 불태우고 있죠. 이미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 훈련에 이어 핵 버튼 실제 누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 위협, 바로 북한의 7차 핵실험입니다.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중과 선거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에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있는 이동식 건물의 외벽이 해체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도발 조짐이 하나 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무인 공격기 MQ-9을 일본에 처음으로 배치하는 등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사내하청 직고용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도장, 생산관리 같은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첫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현대자동차 판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 공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속히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해서 현대자동차 자본, 기아자동차 자본은 비공개를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따라 사측은 노동자 430명이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던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인 107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파장, 노동계 전반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픽은 계곡살인 선고입니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조연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법원은 두 사람이 다이빙한 이 씨 남편 윤 씨를 방치해 간접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앞서 남편에게 보거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려고 한 데 대해서도 살인 미수로 봤습니다. 다만 윤 씨를 가스라이팅해 직접 살해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변호사 비도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부부와 횡령 혐의 소송을 진행 중이죠. 그런데 친형부부가 변호사 비용까지 박 씨의 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각각 한 연예기획사의 계좌에서 총 3,7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썼는데요. 이 기획사가 박 씨의 홈쇼핑 출연료로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이 소송에 대한 첫 공판 다음 달 7일에 열립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함께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80분간 주재를 했고 이게 다 생중계가 됐죠. 관련된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고민이 컸던 것 같은데 우리 군이 다음 달 열리는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늘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창선 70주년을 맞아서 개최하는 이번 관함식 우리 해군을 초대를 했는데요. 거기에 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길기 논란 때문에 숙고를 하다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여야의 식민사관 논쟁으로까지 번진 바가 있죠.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관함식 참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에 7년 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걸로 대대로 이제 그 해상자위대가 우길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됐죠. 관함식 참석 후에는 다국적 연합훈련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국방부가 추가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다른 운영진들은 바빠서 못 봤고 유한울 체코와 제가 좀 지켜봤는데 오늘 회의를 생중계한 또 주재한 배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설명을 했죠. 네, 저도 첫 부분만 좀 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말고. 윤 대통령이 뭐라고 네. 했냐면 이 네. 회의를 공개하게 된 배경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니까 목이 갈라지잖아요. 네,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처럼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의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정책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좀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그 경제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계획 수립과 실천에도 매진을 해왔다면서 반도체 전문 인력 공급 방안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항공, 우주와 바이오 등 첨단 부분에 대한 R&D 투자 계획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채커가 얘기했던 대로 오늘 회의가 대본이 없이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했고 윤 대통령이 쇼처럼 하지 말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또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거나 토론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가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발표하는 한편 타 부처와의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는 중간중간에 윤 대통령이 당부사항을 강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회의 내용 종합해보면 모든 부처의 산업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패키지 수출 등으로 달러 강세에 따른 위기를 뒤집겠다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한 사회 서비스 산업부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방은 방위 산업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토교통부도 건설 산업부가 인프라 건설 산업부가 돼야 하고 그래서 전부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을 하여튼 지원하고 촉진시킨다고 하는 이런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이런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윤 대통령이 말한 그 일환으로 이 국토부에서는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또 이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다른 부처에 부탁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이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건설에도 적용돼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 현지 사정에 맞게 하도록 자유를 달라 이렇게 노동부에 제안했고요. 금융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11월 중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무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50% 허용, 또 규제 지역 내 15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한 등의 내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던 때와 이제 비슷한 시각, 그보다 약간 이른 시각에 이재명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았다는 거죠. 네, 이 대표 오늘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방치해서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다면서 정부를 리스크의 핵으로 지목했는데요. 이 대표는 또 앞서 제가 전해드린 우원식 의원처럼 IMF 사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의 늑장 대처가 국난을 야기했는데 지금 정부도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한울 체커 얘기처럼 민주당에서는 아예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군요. 진태양난이라는 그런 또 조어도 만들었고요. 자, 관련한 논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원픽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돈맥 경화 비상경제회의 생중계한 윤 대통령.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관한 대선자금 수사 발표 이후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말을 쏟아내는데 검찰 수사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실장의 코앞으로 온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가을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기자실에만 계시지 말고 저 잔디에 나가 산보도 좀 하고 오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이런 좋은 말을 했지만요. 저는 오늘도 종일 사무실에서 취재와 속보 정리를 했습니다. 가을 날씨는 우리 정회원님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 다정회만 보면 오늘의 정치 이슈 싹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절대 국장 지시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은 검찰의 대선 자금의 수사 타깃이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아니라 지배만 일삼는, 통치만 일삼는 이 정권에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네, 바로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있었던 이 집회에서 이 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당 추산 1,2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집회 슬로건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이었는데요. 당 내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 이재명 개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이상 그걸 개인 문제로 볼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한 순간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와 측근들 적극 감싸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 부원장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했던 것과는 좀 달라진 건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이재명은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걸 갖다 아주 오래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어디 가서 공짜로 받아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 주지도 않고요, 사실은요. 공짜 밥도 잘 안 삽니다.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이고 그래요. 돈을 갖다 걷어갖고 불법 정치자금을 만들어가 쓸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뭐 개인 비리를 저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인사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도의원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디가 돈 나누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보다는 검찰 수사의 방식에 더 큰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를 교묘하게 하고 있다면서 기소되기도 전에 인격적으로 파탄이 나버리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 같다고도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부결을 바라면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을 떼어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체를 방탄 그룹으로 만들고 분리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밑둥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머지않은 시기에 소환 요구를 몇 번 하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던지고 그래서 제발 부결시켜라.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싸우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과는 무관한 이 대표와 측근들의 과거 범죄 비리를 민주당이 그걸 감싸면서 방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장동의 검은 돈이 이재명의 측근들에게 흘러갔다면 이 대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하고 감독한 사업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입니까? 최대 규모 최악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라면 그런 검찰 독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도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감옥살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총선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면서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민주당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뭐 전형적인 부패 정치인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국 수호하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 조국 수호 2탄이라고 그러는데 재명수호하고 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이 민주당의 뭐 한두 분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도 오히려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여야가 양극단으로 나뉜 상황인데 여론은 어떨까요?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결과 오늘 보시면요.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 62.3%고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여론의 약 2배 정도 됐습니다. 여기 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이 대표가 좀 떳떳하다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떳떳하니까 수사를 받아라 뭐 이런 취지일 건데 이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2%로 과반을 넘었는데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조사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의 신뢰도 지금의 검찰 조사 신뢰한다는 응답이 이제 합치면 39.3%였고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 57.6%로 더 높았습니다. 현재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단독으로 그 방향을 결정하고 한다고는 저부터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정수석이 왜 필요합니까? 중간 상인이 왜 필요해요? 직거래가 가능한데. 네, 검찰 수사 결국은 결과로 말을 해야 할 텐데요. 검찰은 일단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간 800억 원의 규모의 자산 동결시켜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뺀 이 민간 업자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난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에 던졌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에 이 대표의 측근 이너서클 대화방이 서너 개 더 있었다고도 밝혔는데요.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의 측근들과 수시로 소통한 정황으로 추정이 되는데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서는 이 대화방 찾아내지를 못했었죠. 유 전 본부장은 이 휴대전화 정보가 백업이 되는 클라우드 비밀번호 추가로 제출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관련 개임 혐의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던 2011년 TF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별동대부터 다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장동 개발의 정점, 현재까지는 유 전 본부장으로 되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윗선을 말씀하신다면 전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바로 지난해 인터뷰인데요. 지금 유 전 본부장은 최근의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윗선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남 변호사의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죠.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이 대표가 본인 입으로 이 대장동 관련 이익을 환수시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냐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대장동 개발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 환수하는 조항이 건의가 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던 것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이 대표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초과 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땡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정해진과 다르게 가봐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네, 이번에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와 람보라인 인사들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구속 중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윗선으로 지목한 바로 그 사람이죠. 감사원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 월북몰이의 주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지목을 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오늘 이 월북몰이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다.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네, 최근 검찰은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와 동해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서해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말하는 거고요. 동해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얘기입니다. 서 전 실장은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탈북 어민이 아니라 동료 어민들을 살해한 이들이었다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 안보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참하게 살해하고 1차 북한으로의 도주에 실패한 뒤 우왕좌왕 도망다니다가 납포된 흉악 범죄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는요,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죠. 검찰 수사에 함께 대응한다 이런 취지일 텐데요. 앞서 감사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조사 결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조목조목 반박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에 국정원이 국방부보다 먼저 고 이대준 씨의 표류 상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당시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었는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국정원은 중국 어선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씨의 표류 사실 국정원이 군보다 먼저 파악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도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51분 전에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혐의요. 이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공통으로 받고 있는 혐의, 바로 이 문서 삭제, 증거 인멸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는데요. 문서 삭제도 없었고 원래 정보도 다 남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 생산 부서, 즉 국방부에 남습니다. 우리 국정원 자체의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측근들이 월북몰이를 하고 문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촛불 거론한 이재명 대표, 똘똘 뭉치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석고 대죄해야, 서훈 월북몰이 전면 부인.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재판에서의 발언이 많이 변화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기자들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던진 휴대전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진사 실장이 이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를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을 하면서 정 실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에 이 대표 측근들이 모인 정무방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 법조팀 등 여러 배의 방에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연결된 온라인 저장 공간 클라우드의 비밀번호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 같으면 다른 분들이 벌 받아야 되는 거고 증거를 다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거 다 지워지는 건 그 핸드폰 저희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요. 맞아요. 네, 검찰에다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고 JTBC를 포함한 일부 기자들이 이제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고요. 유 전 본부장이 구속 막바지에 접견을 거부했던 변호인 있잖아요. 유 실장이 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 변호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전 대표의 대선 자금 관련 진술을 한 후에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죠. 검찰의 회유 압박에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의심인데요. 검찰은 오히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 대표 측이 선임한 변호인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해당 변호인이 본인을 케어해 주려고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시를 하러 온 것 같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분분이 내려보내고 이거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갖고 나를 케어해 주려고 했나? 행적들이 선거하다 보면 자기들 방어를 비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간 시기에 대장동 패밀리의 일원을 회유한 흔적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한 진술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간 시기 지난해 4월에서 8월이죠. 지난해 5월 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정 회계사에게 이재명 캠프에서 힘을 써준다니 걱정 말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대장동 관련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던 때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측근 인사로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추가로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2020년에도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정 실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20년에도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이 정진상과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명절마다 고액 선물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 실장은 이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가 측근이라고 공식 인정한 사람이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물론 당내 인사들에게도 얼굴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정성호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특히 정진상 같은 경우는 뭐 30년 가까이 네.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줍어하는 사람이고 네. 정진상은 굉장히 샤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기도에서 정책실장으로 4년을 지냈지만 도의원들하고 식사 한번 제대로 안 해갖고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촛불 거론한 이재명, 국민의힘 이재명 석고 대제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청담동 심야 술자리 논란에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 간의 공방으로도 확전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감싸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 장관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무슨 땡땡 이런 거 있어. 무슨 대한민국의 KBS. 첼리스트가 억압된 상황에 강요된 진술이 아닌 친구와 편하게 대화하는 녹취라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제 작은 공이 아니라 정가를 뒤흔드는 대포할 수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심야 술자리 논란, 김 의원이 토스라고 민주당이 스파이크를 날릴 준비 중인데요. 지도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판을 키우고 있죠. 오늘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네이밍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김현장 만난 것 자체로도 문제입니다만 김현장이 몬스터 사건을 맡고 있고 또 일제 강제 징용과 관련한 소위 일본 측을 대리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화살의 최종 목표물은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혹시 다정회 애청자인 정의원일까요? 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주사파로 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엔 주류정화 실장처럼 실제 주사파가 있긴 합니다. 주 4일째를 시행 중이죠. 김 의장은 이 윤 대통령을 향해 주사파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 전에도 가까운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민주당 그렇잖아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을 방어하느라 고전 중이죠. 민주말살 대통령이 책임져라!
그 와중에 김의겸 의원을 위한 방탄까지 추가로 마련했나 봅니다. 이 김 의원 감싸기에도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보한 녹취가 없었다면 좀 무리한 그 폭로라고 볼 수 있는데 제보가 있는데 야당 의원이 확인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다고 법무장관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는 행태는 너무 과도하다, 오만하다. 정작 의혹 제기 당사자인 김 의원은 지난 25일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사이 한동훈 장관은 오늘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하나 더 냈습니다. 민주당의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건데요.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다수당에게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하여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각인시키는 데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저는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민의힘도 거들었습니다. 김 의원의 빠른 사과와 많이 김 의원도 살고 민주당도 사는 길이라고 맞섰는데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제 좀 사태를 빨리 좀 파악을 끝내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커지게 되면 민주당한테 이로울 게 없고 그래서 아마 지도부에서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라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것 같고요. 김의겸 의원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싹싹 비는 것이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 김의겸 의원이 이 똥볼을 찼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김 의원이 다음 총선 공천을 받으려고 과욕을 부리다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저는 그 김의겸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중에 하나다. 김의겸 의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흑석 거성 아닙니까? 4.1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분이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례대표니까 다음에 지역구 공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공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해도 한참 많이 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일 텐데요. 현재로선 이 민주당의 스파이크가 득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토스받은 배구공의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심야 술자리에 충고로 지신 걸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것을 목격했던 그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술자리가 있었다고 증언한 증인, 첼리스트입니다. 이 첼리스트의 친오빠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녹취록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란 뜻이겠죠. 다만 이 녹취록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통 메시지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선 메신저를 검증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이 메신저인 첼리스트가 잠적한 상황이란 겁니다. 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측도 이 첼리스트로부터 연락 좀 하지 말아달라, 차단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죠.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팩트체크는 어렵게 됐다는 한탄이 나왔습니다. 이 기자 출신인 신경민 전 의원의 말입니다. 여기서 그 팩트는 녹음이 나온 첼로 주자입니다. 첼로 연주자를 확인을 했어야죠. 직접이 만약에 안 되면은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첼로 연주자는 이제 땅속으로 숨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11.6의 심수봉 같이 돼버린 거예요. 방초만 푸르러 인생의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 그렇다면 이 심수봉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연주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 첼리스트와 연락이 두절되자 더 탐사는 첼리스트의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첼리스트는 저 7월 그 문제가 되는 그 술자리에 참석할 때까지만 해도 강한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를 자기를 객달이라고 얘기를 했고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이제 드러냈고요.
개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가리키죠. 이게 맞다면 해당 첼리스트는 현재 정부 여당에는 반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여권은 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비우호적인 첼리스트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첼리스트란 분 아프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있잖아요. 숨은 거잖아요. 거짓말이라 보세요. 아니, 거짓말해서 너무 아프겠죠, 마음이. 그리고 막 지금 자기 이 거짓말 때문에 일이 막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어찌할 바 몰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해요? 너무 구체적이던데. 그래 소설 잘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첼리스트의 친오빠도 술자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는데요. 오히려 첼리스트의 동의 없이 녹취를 공개한 전 남자친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동의받지 않은 녹음 내용과 제보 내용이 여과 없이 국회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남자친구, 더 탐사,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보 검증을 위한 두 번째 핵심 메신저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인데요. 이 더 탐사 측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전 대행은 마치 술자리가 있었던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 대중가요나 반주 이런 것도 다 가능하지. 못하는 게 없죠. 예? 못하는 것이 없지. 그 대통령도 굉장히 칭찬했다면서 연주를 듣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전 대행은 이후 태도가 180도 돌변하는데요. 이 더 탐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반발했죠.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한자도 아는 사실이 없다. 사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면서 이 반박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오늘은 이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측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지금 연이어 나오는 모든 일들은 단 1%의 진실이 없습니다. 진술이 뒤바뀐 지금으로선 이세창이란 메신저의 신빙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명백한 추가 증거가 필요하겠죠. 이 술자리가 열렸다는 청담동 고급바의 위치와 이 바 운영자나 이 그랜드 피아노 연주자 등 다른 증인의 진술을 확보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그 무엇 하나 아직까지는 제대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지하에 딱 들어갔더니 그란드 피아노가 있고 첼리스트가 동백꽃 아가씨를 연주한다? 이게 뭐 장르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인데.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 명의 명단을 파악하고 직접 접촉해 본 것도 필수인데요. 이 역시 암중 모색 단계입니다. 특히 김현장 변호사 30명? 그럼 30명 중에 증인들이 나오지 않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30명이나 된다면 어떻게든지 소문은 난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거는 설정 자체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거다. 조금 실책을 한 거다고 보고요. 근데 김의겸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고 또 당의 직책을 맡고 있고 또 이거를 또 민주당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또 거론을 하고 또 녹취록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걷어들이고 또 인정할 거 인정을 하고 김 의원의 실책이니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주장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인 정성호 의원도 한 장관을 상대를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을 했죠. 그 말을 꺼냈다가 민주당 지층에게 문매를 받았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아니 그냥 뭐 그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똑똑하다고 얘기했다고 해갖고 제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뭐 똑똑한 거는 같아요. 저도. 굉장히 답변 능력이 뛰어난 분 논리적인 때문에 거는 같아요. 답변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면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술자리 공방의 확전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이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공방전은 지리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주민아마지는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보자나 취재 과정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지만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 그게 팩트 체크야.
제보의 사실 여부와 함께 내 취재 과정을 체크하는 것.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오늘 냈습니다.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뿐 아니고 민주당 차원의, 그러니까 당 차원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고 민주당의 답변이 사실상 나왔죠. 대변인 논평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공직 인사권까지 쥐고 행정부를 쥐락펴락하는 실세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라고 반발했는데요.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거대 로펌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감장에서 질의한 게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김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최측근 실세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책임 있게 답할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이 적반하장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 전격적으로 교체된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출신 아닙니까? 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저녁에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에 함께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관저 입주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도 대통령의 술자리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당일 대통령과 장관 행적을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의혹 해소를 위한 바른 태도다 말을 세웠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도치 않게 제보자가 된 첼리스트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죠. 첼리스트의 동의 없이 더 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인 거죠. 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한 여성의 인권과 인생이 이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철저히 이용당하고 파괴됐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여성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고 여성의 동의 없이 제보했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의받지 않은 녹음 내용과 제보 내용이 여과 없이 국회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는 건 이 남자친구와 더 탐사 김 의원이 데이트 폭력의 공범이자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 비대위원은 현재 이 첼리스트 여성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이 링거를 맞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라면서 첼리스트를 걱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여성은 얼굴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 과거의 발언까지 모두 까발겨졌습니다. 아마도 신변 보호 요청이 필요할 정도로 인스타그램에는 온갖 갖은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인격이 무참하게 살해된 남자친구와 더 탐사 김의겸 의원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되고 이를 방조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네, 김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최소한의 내부 검열 장치도 없고 성인지 감수성도 없이 그저 공범을 보호하고 도덕성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정치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꼬집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이제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있었고 또 대변인의 공식 논평도 나왔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또 실책이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잖아요. 아까 이제 최재성 전 수석이라든지 여러 반응도 들어봤는데 조홍천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작전 미스라고 평가를 했죠. 네, 조 의원은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에 대해 김 의원의 작전 미스로 한 장관에게 전세를 역전당했다고 봤습니다. 한 장관이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처럼 어떻게 승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반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뭐가 나오든 맞받아칠 카운터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대로 작전대로 한 것 같아요. 아마 설익은 좀 설익었다 싶은 틈을 노리고 있다. 이제 고기를 확 들어가면서 오버액션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전세를 순간적으로 역전시키죠.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과장되게 하는 거기에 걸려든 거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이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근거나 재반박할 수 있는 걸 더 마련을 한다든가 혹은 한꺼번에 질문을 다 던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살라미식으로 던지고 받고 했어야 한다.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상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국감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기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뭔가 근거 자료를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술자리 논란, 민주당 대 한동훈 확전, 민주당 내 우려 목소리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죠.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잇따라 수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당심에서는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는 결이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차범위 안에서 어깨를 견준 거죠. 역선택 관련한 논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또다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 비슷한 결과가 잇따라 나오다 보니 이젠 상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만 다른 당권주자들은 역선택일 뿐이다, 애써 무시를 해왔죠. 여러 여론조사에도 보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1위로 나온다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한데요. 그 이제 구체적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역선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나오시거든요. 유 전 의원이 민심에서 앞서봤자 정작 당락을 가를 당심에선 밀린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토 세력이랄까요? 반대하는 당원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분명한 것은 당원들의 선택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한 3, 4위 정도, 3위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그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때는 일반 여론조사가 더 많은 50대 50 비율이었었는데도 경선에서 패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달랐죠.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떼놓고 봐도 유 전 의원의 지지세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단 2%포인트 차,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 겁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나온 결과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지지층에 더해서 중도층까지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는데요.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의 격차 불과 0.2%포인트, 말 그대로 초접전 양상인 겁니다. 역선택 노래를 불렀던 당내 인사들, 이번엔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우리 당 당대표를 뽑는 거다 보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당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는 좀 제외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당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면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든가. 앞서 친윤그룹에선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은 룰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룰은 룰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자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 공화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시는 게 있지만 이미 저희가 7대 3이라는 룰을 정할 때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한 룰이니까 아마 지난 전대의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전대 비록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이 됐었죠.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에서도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어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승민 의원이 과연 1위를 하겠느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장담과 달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도 유 전 의원이 1위에 근접한 겁니다. 설마 이제와 당원 100% 경선으로 룰을 바꾸자고 나서는 건 아니겠죠? 유 전 의원이 당심에서 약진한 이유, 최근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최대 난제,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관건은 뭐 정말 이제 현실화된 심각한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차피 이 경제 위기를 맞서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 모든 책임은 숙명적으로 집권 여당, 다음에 정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유 전 의원,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죠. 다른 당권자들과 비교 불가의 영역입니다. 예, 미국서 이제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진 그죠?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고 또 KDI에도 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국가 경제를 다뤄본 사람이란 말이죠. 정치 지도자로서는 그런 자질가 있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자 경고음을 울리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습니다.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업과 금융의 도산 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합니다. 다만 당내에선 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죠. 또다시 여권 내에 분열이 생긴다면 차기 총선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는 거지 안에서 영일 없이 싸우면서 국민들한테 그 지지율이 높다고 총선에서 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내에선 유 전 의원의 대항마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차기 총선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선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는 혹평도 이어졌는데요. 네. 한심하네요, 저 집권당이. 법무장관 하는 사람은 벌써부터 그럼 어떻게 그거는 본인에게 아주 정말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하면 안 돼요. 네.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집권 여당이 얼마나 다급하면은 1년 반 후에 총선에 한동훈이 나간다 안 나간다. 그래서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는가. 저는 좀 애석하게 보여요. 애석하다. 이젠 국민의힘에서조차 시기상조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시기상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수사가 이렇게 칭칭시야 쌓여있는 마야당에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고 정치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로 바로 들어온다. 저로서는 지금 조금 상상하기 어렵고요. 유 전 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괄목상대 누가 될까요? 당심이 유 전 의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과연 윤심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통하죠. 이른바 좌동훈, 우상준으로도 불렸는데요. 윤 대통령의 오른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넉 달밖에 되지 않았죠. 게다가 왕 실장이라고 불리며 국정원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만뒀느냐? 자연스럽게 물음표가 따라 붙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된 가설 가운데 하나, 바로 조 전 실장과 김기현 국정원장 사이의 알력설인데요. 지금 두 사람이 국정원 간부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지금 2, 3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조상준 원장이 자기의 안을 청와대에 올렸다는 거예요. 조상준 실장. 그런데 해외 나갔다 온 김기현 국정원장이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올린 거예요. 아하. 이게 말이 됩니까? 조 전 실장이 김 원장을 패싱하고 인사안을 올렸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두 사람의 파워 게임 당혹스럽겠죠. 최종적으로 김 원장의 손을 들어주며 조 전 실장을 사실상 교통정리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원 결정을 잘했다고 봐요.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주니까 조상준 실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 과정에서 조 전 실장의 비위 관련 제보가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거란 뒷말도 나왔는데요. 야당에서 관련 질의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돕니다. 여러 가지 비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포함된 국정감사 시작 전에 일찍 사표를 냈다는 것도 있고요. 야당이 그 공세하기 전에. 각종 루머가 쏟아지자 국정원이 파문 차단에 나섰죠.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시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무슨 공적인 거라면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서. 조 전 실장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유는 알기 어려울 듯한데요. 다만 이번 사퇴 과정에서 국정원의 위계가 무너진 건 분명한 듯 싶습니다. 조 전 실장, 김 원장은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죠.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 언질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상준 전 기조실장께서 원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담당 비서관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에 인사혁신처에 면직을 요청했고 그게 오늘자로 처리되었다. 이래서야 국정원장의 영이 서겠느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현직 국정원장은 기조실장 직원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대통령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더욱이 그 마지막 통보를 비서관이 하는 것은 국정원장, 대한민국 국정원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인면권자라는 걸 강조했지만 조금 군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칸막이상 당연히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하면 국정원장이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방식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일부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인 건 분명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도 그 대통령한테 사의를 직접 표명했던 것 같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인사의 난맥성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망사고 참사가 됐다. 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 앞서서 비어있는 69개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강특위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요. 배현진, 최춘식 의원 그리고 함경우 경기도당 광주시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함인경 법무법인 강한 대표 변호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조강특위 구성은 규정상 당 사무총장이 위원장이고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은 당연직 위원 그리고 4명의 인사들을 추천받아서 7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팎에선 정진석 비대위가 사고가 난 당협위 외에도 당무감사를 실시해서 추가로 당협위원장을 공모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석기 총장이 당무감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단 현재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기 당무감사를 당원 당규상 연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2020년 이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3년째 정기 당무감사를 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조강특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친윤 색채가 짙다는 그런 평가가
일단은 우세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배현진 의원이 눈길을 끕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죠. 지난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이후 가장 먼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비대위 출범에 물꼬를 트기도 했는데요. 그 함경호 당협위원장도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입당하기 전부터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하려고 했던 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비윤계 쪽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협뿐 아니라 당무감사까지 나서는 사항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기존 당협위원장 가운데 비윤계 속간에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비윤계 의원은 조강특위 구성에서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맞추지 않았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줄 세우게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개파 갈등, 이른바 개파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는 또 그런 분위기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주류 정화 얘기했던데. 그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